여러분의 손은 지금 유리 화면 위에 있습니다. 아마 엄지손가락 하나로 이 문장을 스크롤하고 계실지도 모르죠. 하지만 인류의 진화 역사에서 손은 그런 매끈한 표면을 위해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손은 나무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왜 손가락 끝에는 소용돌이 치는 지문이 있고 손바닥에는 땀샘이 집중되어 있으며 손끝의 미세한 촉각은 나노미터 수준의 높낮이를 감지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손이 나무를 만질 때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그 짧은 접촉만으로도 몸 전체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요동칠까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 혹시 우리 손은 단순한 감각기관이 아니라 우리 몸의 전기 회로를 나무와 땅, 더 나아가 지구 전체에 연결하는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 세 질문의 답은 지금 여러분 손바닥의 땀 한 방울과 그 속에 녹아있는 이온들, 그리고 지문의 골짜기 깊숙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손가락뼈의 마지막 마디부터 이온 통로의 단백질 구조까지, 나무 껍질의 프랙탈 기하학부터 지구 표면의 전자 저장소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이 단지 도구를 사용하고 키보드를 치고 스마트폰 화면을 조작하기 위해 진화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시간씩 플라스틱과 금속과 강화 유리를 만지면서 살아가니까요. 그러나 인간의 손은 이미 6천만 년 전 초기 영장류 조상들이 그때 만들어진 뼈의 길이 비율, 관절의 가동 범위, 피부의 감각 수용체 밀도는 지금도 거의 그대로 우리 손에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면 조금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나무와의 접촉이 그렇게 특별하다는 증거가 무엇이냐고 말이죠. 하지만 증거는 생각보다 가까이, 아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먼 진화의 가지에서 나타납니다. 한번 코알라를 보십시오. 1997년 애들레이드 대학의 버브 해부학자 마치에이 헤네베르크 박사는 사람의 지문과 능선 패턴, 땀샘 구멍의 분포, 심지어 진피 유두의 미세한 형태까지 도저히 구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과 코알라는 유전적으로 너무나 먼 생물입니다. 한쪽은 유대류이고 다른 쪽은 영장류입니다. 공통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려면 1억 년도 훨씬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같은 지문 구조가 서로 독립적으로 진화했을까요? 답은 단 하나, 나무를 잡아야 한다는 생존 압력밖에 없습니다. 헤네베르크 박사의 발견은 네이처 바이센 샤프텐에 실렸고 진화 수렴의 가장 놀라운 사례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지문은 도대체 나무 껍질 위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반전을 만납니다. 지문이 마찰을 증가시킨다는 상식은 절반만 진실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완전히 뒤집힌 이야기입니다. 맨체스터 대학의 생체역학자 롤랜드 에노스 박사는 2009년 실험생물학 저널에 기발한 실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인공 손가락을 만들어서 지문이 있는 경우와 완전히 매끈한 경우를 나누어 마찰력을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직관과 정반대였습니다. 매끈한 아크릴판 위에서는 지문이 있는 손가락이 오히려 더 잘 미끄러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문의 능선이 접촉 면적을 약 30%까지 줄여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치 타이어 트레드가 마른 아스팔트에서는 접지 면적을 줄여서 마찰 계수를 낮추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표면의 미세한 요철 사이로 능선이 변형되어 파고들어가 접촉 면적을 오히려 늘리고 기계적 맞물림을 강화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지문은 매끄러운 표면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거친 표면, 나무 껍질 같은 불규칙한 표면을 잡기 위한 설계입니다. 그런데 에노스 박사의 논문이 던진 진짜 충격은 따로 있습니다. 그는 기계식 센서를 이용해 손가락을 표면에 문지를 때 발생하는 진동의 주파수 스펙트럼을 분석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파치니 소체라고 부르는 우리 피부 깊숙한 곳의 촉각 수용체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200-300Hz 부근의 진동을 증폭했습니다. 파치니 소체는 양파 모양의 층상 구조로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주파수 대역에서 공명하며 신경 말단의 전기 신호를 발생시킵니다. 나무 껍질의 세포 배열, 연륜의 미세한 단차, 도관의 홈들이 손끝으로 쓰다듬을 때 만들어내는 기계적 떨림의 주파수가 정확히 그 범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손가락은 나무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지문 능선을 통해 주파수로 번역해 듣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손가락 끝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조금 더 깊이 내려가 볼까요? 손가락의 피부는 척추동물의 감각기관 중에서도
가장 밀도 높은 촉각 수용체 군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제곱밀리미터당 약 150개의 기계적 수용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이스너 소체는 표면 바로 아래에 자리 잡아 초당 10에서 50회의 낮은 진동, 나무의 부드러운 질감을 스칠 때 느껴지는 그 은은한 떨림이 바로 이 마이스너 소체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곳의 파치니 소체는 250Hz 내외의 빠른 진동을 감지해 나무 껍질의 결이 만드는 초당 수백 번의 미세한 충격을 신경펄스로 바꿉니다. 이 두 수용체의 신호는 말초신경을 타고 척수를 거쳐 대뇌의 체성감각 피질로 전달되고 손끝 하나하나의 느낌이 거대한 신경지도로 펼쳐집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표면을 만질 때 불과 13나노미터 높이의 표면 주름조차 마찰 진동을 통해 구별해낼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13나노미터는 DNA 이중나선의 지름보다도 약간 더 굵은 수준입니다. 이 정도 분해능이면 나무 세포벽에 층층이 쌓인 셀룰로스 미세 섬유의 질감을 이론적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손끝은 나노미터 수준의 나무의 지문을 읽고 있는 셈입니다. 좋아, 지문은 거친 나무 껍질을 잡는 데 적합하고 나무 결의 진동을 증폭해서 읽는다는 건 알겠다. 하지만 그거면 충분히 설명되는 것 아닌가? 굳이 손바닥 전체가 나무를 만지도록 설계되었다고까지 말할 이유가 있을까? 이 반문에는 타당한 구석이 있습니다. 우리 손은 나무를 잡는 그리퍼 역할 이상으로 복잡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손의 나머지 설계 요소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전체 그림이 달라집니다. 손바닥 땀샘의 밀도, 손가락 길이의 비율, 그리고 엄지의 맞섬 각도 같은 것들입니다. 인간 손의 골격을 보면 손가락뼈의 길이 비율은 오늘날의 그 어떤 공구 손잡이보다도 지름 35cm의 원통형 물체, 즉 나뭇가지를 감아쥐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인류학자 메리 마즈키 교수는 수십 년간 영장류 손의 진화를 연구했습니다. 그녀의 작업에 따르면 인간 손의 기본적인 뼈대와 관절의 각도, 그리고 손바닥 쪽 근육인 단무지굴근과 대립근의 배치는 이미 수천만 년 전 나무 위 생활에서 확립되었고, 이후 돌도끼를 쥐고 정교한 도구를 만드는 능력은, 예를 들어 엄지손가락이 다른 네 손가락과 맞닿는 맞섬 동작은 원래 나뭇가지를 힘있게 휘어잡기 위한 동작으로 진화했는데, 그것이 나중에야 섬세한 집게쥐기로 확장된 것입니다. 나무를 붙잡을 때 손바닥 전체를 감싸주는 힘은 오늘날에도 체중을 충분히 지탱할 정도로 강합니다. 실제로 운동선수가 턱걸이봉에 매달리는 행위는 진화적 관점에서 보면 전형적인 나무타기 잔재입니다. 손가락 굴곡근의 힘줄이 중간마디와 끝마디에 부착되는 각도도, 즉 우리 손은 여전히 나무에 매달리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단지 현대 문명에서 그 기능을 거의 사용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모두 손의 기계적 설계, 즉 물리적 그리퍼로서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손이 나무를 만질 때 일어나는 일은 단순한 기계적 접촉을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상상해 보세요. 숲속에서 아무 나무에 손바닥을 조용히 갖다 대고 있는 자기 모습을 말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다시 들어갈 때입니다. 손이 나무를 만지면 뇌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이런 연쇄 반응이 나타날까요? 2005년 일본 치바 대학의 미야자키 요시후미 교수와 그의 동료인 츠네츠구 유코 박사는 손바닥 촉감이 뇌에 미치는 효과를 순수하게 분리하기 위한 기막힌 실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피험자들에게 눈을 가리고 어떤 재료인지 알 수 없도록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한 채 실험자가 나무 판자, 대리석판, 스테인리스 철판을 올려놓았습니다. 피험자는 그저 손바닥에 닿는 감촉만 느낄 뿐 다른 감각은 완전히 차단된 상태였죠. 그 상태에서 전두전엽 피질의 활동을 근적외선 분광법으로 실시간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너무나 극명했습니다. 나무를 접촉했을 때에만 전두전엽 피질의 산소와 헤모글로빈 농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했고 이완 반응이 나타난 것입니다. 반대로 금속이나 대리석은 약간의 각성 반응, 즉 교감신경계의 흥분을 일으켰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효과가 손바닥의 촉각만으로 촉발되었다는 점입니다. 피험자들은 숲을 보지도 나무 향기를 맡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손바닥 피부의 수용체만이 자극받았을 뿐인데 뇌가 알아차리고 전신의 긴장을 풀어준 것입니다. 왜 금속이나 돌이 아닌 나무만 이런 반응을 일으킬까요? 첫째 이유는 물리적 열 특성입니다. 나무는 열용량과 열전 도율이 낮습니다. 손바닥이 닿았을 때 체온을 급격히 빼앗지 않고
아주 서서히 따뜻해집니다. 둘째로 나무의 표면은 미시적으로 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가락 끝 압력에 반응하여 수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변형을 일으키며 부드러운 느낌을 줍니다. 이 두 가지는 이미 상당 부분 설명해 주지만 진짜 심층에는 더 근본적인 생리학적 통로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피부 촉각 신호는 단순히 촉감으로만 그치지 않고 뇌의 변연계와 시상하부로 직접 투사되기 때문입니다. 시상하부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조절하고 나무의 표면 질감과 온도가 이 경로에 특별한 신호를 보내는 셈입니다. 이쯤에서 잠시 반대편에서 나무를 바라보죠. 나무는 공기 중으로 피톤치드라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내뿜습니다. 삼나무 숲에서는 알파피넨, 리모넨, 베타피넨 같은 테르펜 성분이 공기 중에 가득합니다. 일본 의대의 리칭 박사는 2007년과 2009년 면역학적 관점에서 숲 치유의 효과를 입증한 선구적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NK세포의 세포 독성 활성이 무려 50% 이상 증가했고 종양을 구멍 뚫어 죽이는 단백질인 퍼포린과 그랜자임의 분비가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효과가 3주가 지나도 유지되었고 일부는 30일까지 지속되었다는 점입니다. 리칭 박사의 후속 연구는 피톤치드를 흡입하는 것만으로도 유사한 면역 활성화가 일어남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손의 접촉이 여기에 어떻게 연결될까요? 손 피부는 각질층이 두껍고 지용성 물질은 일부 흡수될 수 있지만 분자량이 큰 테르펜 성분이 유의미한 양으로 혈류에 도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숲에서 나무를 만지는 행위가 면역계에 간접적인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 이유는 손의 촉각이 뇌의 스트레스 회로를 차단함으로써 면역 억제를 해제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코르티솔은 강력한 면역 억제 호르몬입니다. 혈중 코르티솔이 높으면 NK세포의 활성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피톤치드 흡입을 통해 활성화 준비를 갖춘 NK세포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감각 경로가 면역이라는 하나의 출력에 시너지를 내는 아름다운 생리학적 협주입니다. 그리고 이 협주의 지휘자는 의외의 곳, 바로 손바닥의 땀샘과 이온 채널에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손은 단순한 촉각 센서가 아니라 우리 몸을 나무와 땅, 나아가 지구의 전기회로 전체에 연결하는 안테나일 가능성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잠시 물리학의 관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구 표면은 거대한 전자 저장소입니다. 번개와 대기 전리층 사이의 전위차로 인해 지구는 음전하를 띠고 있으며 땅에 맨발로 서거나 풀밭에 누우면 우리 몸은 이 자유전자들을 흡수합니다. 이것을 접지 혹은 어싱이라고 부릅니다. 지난 수백만 년 동안 인류의 조상들은 맨발로 흙을 디디거나 나무에 기대거나 나무 위둥지에서 잠을 자며 자연스럽게 이 전기회로에 접속된 상태로 살았습니다. 이 접지 효과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는 것은 캘리포니아 출신의 생물물리학자 게이턴 슈발리에 박사와 심장 전문의 스티븐 시나트라 박사 등이 2012년 환경 및 공중보건저널에 발표한 종합 논문을 통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 임상 연구를 종합한 결과 인체가 지구와 전기적으로 연결될 때 일어나는 변화들은 실로 다양했습니다. 밤에 접지 시트 위에서 자면 코르티솔 분비 리듬이 정상화되고 교감신경 긴장이 낮아지며 그 기전은 이렇습니다. 우리 몸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대사 과정에서는 활성산소와 자유라디칼이 발생합니다. 이 불안정한 분자들은 주변 조직의 전자를 빼앗아 염증을 일으키는데 접지를 통해 외부에서 전자를 공급해주면 이 연쇄 반응이 중화되는 것입니다. 전자는 자연계에서 가장 근본적인 항산화제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나무는 이 지구 전자회로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살아있는 나무의 뿌리는 토양 입자 사이에 전해질 수분막과 직접 맞닿아 있습니다. 이 수분막을 통해 지구 표면의 자유전자가 뿌리에서 줄기와 가지의 형성층, 그리고 수피의 습윤한 코르크층까지 전도됩니다. 나무 껍질은 건조해 보이지만 살아있는 조직은 항상 이온을 품은 수분으로 포화되어 있어 어느 정도 전기 전도성을 띱니다. 손으로 나무를 만진다는 것은 이 거대한 전기 회로에 자신을 접속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손의 설계가 다시 한번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손바닥에는 1제곱센티미터당 600개가 넘는 땀샘 구멍이 있습니다. 이 땀샘은 전해질, 특히 염화나트륨이 풍부한 묽은 액체를 분비하여
피부 표면의 전기 저항을 10분의 1 이하로 낮춥니다. 건조한 피부의 저항은 수십만 옴에 달하지만 약간의 땀만 배어나도 수천 옴대로 급감합니다. 지문의 능선을 따라 정렬된 땀구멍들은 손가락 끝 전체에 균일한 전도성 막을 형성하여 나무 껍질 표면과의 전기적 접촉을 최적화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손은 나무로부터 최대한 많은 전자를 받아들이도록 전극처럼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무 껍질의 전도도가 맨땅이나 젖은 잔디보다는 낮겠지만 손바닥의 넓은 접촉 면적과 땀 전해질을 고려하면 상당한 전하 교환이 가능합니다. 아직 나무 접지만을 직접 측정한 대규모 생리학 연구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발표된 접지 연구의 물리적 원리, 손 피부의 전기 생리학적 특성, 그리고 나무의 식물 생리학을 조합해보면 세포막에는 전압 개폐 이온 채널과 기계적 자극 수용 채널이 있습니다. 손바닥이 나무에 닿을 때의 미세한 기계적 압력과 전하 이동이 피부 각질 세포와 그 아래 섬유아세포 그리고 미세한 혈관 내피세포에 이르기까지 전기적 미세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처 치유와 염증 조절에는 내인성 전기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19세기 말부터 알려져 왔고 2006년 에버딘 대학의 민자오 박사 등은 네이처의 상처 부위 전기장 신호가 세포 이동을 유도한다는 연구. 몸 밖의 전기적 환경이 세포 행동을 바꾼다는 것은 더 이상 낯선 개념이 아닙니다. 손바닥이 나무 껍질에 닿는 순간 거시적인 전자 교환부터 미시적인 세포막 전압 변화까지 다층적 전기 대화가 시작되는 셈입니다. 잠깐만 숨을 고르고 지금까지의 실마리를 한데 엮어보겠습니다. 손가락의 지문은 나무 껍질 표면의 미세한 요철에서 250Hz의 진동을 골라내어 파치니 소체에 전달합니다. 동시에 손바닥의 땀샘은 염화 나트륨 용액을 분비해 피부 저항을 낮추고 나무가 땅으로부터 전도한 자유전자들이 손을 통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이 전자들은 미토콘드리아에서 누출된 활성산소를 중화하고 적혈구의 표면 전하를 복원하여 혈액 점도를 낮춥니다. 코르티솔이 감소한 환경에서는 NK세포의 세포 독성이 해방되고 피톤치드에 의해 준비된 면역계는 더 활발하게 순찰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손이 나무를 만지도록 설계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한층 더 들어 올려 우리가 나무라는 존재 자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나무를 시각적으로 감상합니다. 잎의 초록색, 가지의 곡선, 전체 수영의 실루엣 같은 것을 보며 아름답다고 느끼죠. 그런데 오리건 대학의 물리학자 리처드 테일러 교수는 2006년경 이 아름다움의 비밀이 프랙탈 기하학에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나무의 가지가 갈라지는 패턴, 나무 껍질의 균열 구조, 인맥의 그물망 등은 자기 유사성을 가진 프랙탈 기하학에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나무의 가지가 갈라지는 패턴, 나무 껍질의 균열 구조, 인맥의 그물망 등은 자기 유사성을 가진 프랙탈 기하학에 네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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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색. 테일러 팀은 잭슨 폴록의 그림을 비롯한 여러 자연 패턴의 프랙탈 차원을 분석했는데 나무 껍질과 같은 자연물들은 대체로 1.3에서 1.5 사이의 중간 복잡도 프랙탈 차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사람의 시각 피질이 바로 이 범위의 프랙탈을 처리할 때 알파파가 증가하고 스트레스 지표가 가장 크게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복잡하지만 무질서하지 않은 예측 가능성과 새로움이 묘하게 균형을 이룬 패턴에 뇌는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지요. 그런데 촉각은 어떨까요? 손가락으로 나무 껍질을 쓰다듬을 때 우리는 시각 프랙탈과 동일한 통계적 구조를 시공간적인 진동 신호로 변환하여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끝이 껍질의 융기와 홈을 지날 때 생성되는 일련의 진동 펄스들은 프랙탈 차원에 해당하는 장거리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생물리학적으로 말하면 피부의 수용체가 감지하는 시계열 신호는 일러란 신호는 뇌관과 시상을 거쳐 체성 감각 피질에서 자연스럽게 동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직 이 가설을 직접 증명한 촉각 프랙탈 연구는 부족하지만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손의 촉각 경로도
프랙탈 패턴을 식별하고 이완 반응을 유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어쩌면 손은 눈이 보는 프랙탈과 동일한 구조를 다른 감각 모드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뇌에게 이곳은 안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잠시 발상을 뒤집어서 한 가지 더 근본적인 의문을 품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설계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나? 그저 진화의 우연한 부산물일 가능성은 없는가? 이 질문은 정직하고 필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설계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이는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말하듯이 자연의 법칙이 만들어낸 필연적 구조라는 의미입니다. 손이라는 기관은 다양한 선택 압력이 겹쳐서 만들어진 복합체이지 어떤 설계자가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수백만 년에 걸친 자연 선택이 최적화해온 솔루션은 엔지니어의 설계도를 보는 듯한 경이로움을 줍니다. 진화의 우연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지문은 단지 헤엄칠 때 물의 저항을 줄이거나 물속에서 물체의 감촉을 높이기 위해 진화했을 수도 있다. 손바닥 땀샘은 긴장할 때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 발달했을 뿐이고 접지 효과는 그냥 부산물일 뿐이다. 일부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능이 하나의 중심 주제, 즉 나무와의 접촉이라 수영을 주로 한 영장류는 없었고 코알라가 물속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해 보십시오. 헤네베르크의 코알라 지문 연구는 바로 이 점을 반증합니다. 나무타기라는 똑같은 생태적 요구가 유대류와 영장류에서 완전히 독립적으로 똑같은 해법을 낳았다면 이 구조의 핵심 요구는 나무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뜻입니다. 우연의 연속으로 보기에는 결과가 너무 정확합니다. 이제 이 모든 메커니즘을 물리학이라는 첫 번째 원리로부터 나무는 손의 체온을 천천히 흡수하면서도 급격한 열 손실을 일으키지 않는 낮은 열 확산율을 가집니다. 피부의 온도 수용체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교감신경을 발동시키지만 나무의 완만한 열 흐름은 오히려 부교감신경계를 안정시킵니다. 동시에 전자기학의 관점에서 보면 나무는 지구의 전이와 동기화되어 있고 손바닥은 염분 전해질로 전도성을 높인 상태이므로 접촉 순간 두 전기 시스템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결국 손과 나무의 만남은 거시적인 열 흐름과 미시적인 전자 전달이 동시에 일어나는 하나의 물리적 사건입니다. 여러분의 몸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바닥은 건조한 상태에서도 아주 얇은 수분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땀샘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분비를 지속하며 피부 전도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붙잡아둡니다. 이것이 진화가 우리 손에 새겨놓은 예비 태세입니다. 마치 손이 언제든 나무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처럼 말입니다. 손은 지금 당장이라도 숲의 나무에 닿으면 그 즉시 전기적 접지, 촉각 공명, 열평형이라는 세 개의 채널을 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는 지금껏 한 가지 당연한 사실을 외면해 왔습니다. 현대인은 손으로 나무를 거의 만지지 않습니다. 아침에 알람을 끄기 위해 유리 화면을 만지고 출근길에 플라스틱 손잡이를 잡고 하루 종일 금속과 인조 가죽과 키보드의 매끈한 플라스틱 키캡을 만집니다. 나무와의 접촉이 주는 생리적 이점을 고려할 때 이것은 단순한 감각의 빈곤이 아닙니다. 이것은 뇌의 신경회로가 기대하는 신호를 장기간 받지 못하는 일종의 감각 박탈 상태일 수 있습니다. 미야자키 교수의 실험에서 보았듯 유리나 금속 표면은 오히려 교감신경을 각성시킵니다. 그렇다면 도시 생활의 만성적인 스트레스 중 일부는 어쩌면 손이 나무를 만나지 못해 발생하는 생리적 미세 결핍의 축적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시야를 더 넓혀 수백만 년의 시간을 한꺼번에 내려다봅시다. 인류의 가장 먼 조상들은 나무 위에서 살았습니다. 손은 그 시절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나뭇가지에 감겨 있었습니다. 손바닥의 피부와 나무 껍질 사이에는 땀과 압력과 온도가 끊임없이 교환되었습니다. 그런 긴 세월이 손의 신경배선과 뇌의 감각 처리 회로, 그리고 자율신경계의 반사 경로에 깊숙이 새겨졌습니다. 현대도시 환경은 진화적 시간으로 보면 고작 수백 년, 길어야 수천 년에 불과합니다. 이 짧은 기간에 손이라는 기관 자체가 형태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손은 여전히 나무를 만지도록 설계된 상태로 나무가 없는 세계에 던져져 있습니다. 이쯤에서 마지막으로 하나의 풀리지 않은 의문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도시의 나무조차도, 여러분이 가끔 공원에서 스치듯 만지는 그 나무들조차도 과연 손과 충분히 대화할 수 있을까요? 도시 토양은 전해질 균형이 깨져 있고
대기 오염 물질이 나무 껍질의 미세한 숨구멍을 막고 있으며 가로등과 전선에서 누설되는 전자기장이 나무의 미약한 전이를 교란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손이 아무리 정밀한 안테나라 할지라도 상대가 보내는 신호가 잡음에 묻혀버린다면 그 접촉의 생리적 가치는 크게 감소할 것입니다. 숲속 깊은 곳의 나무와 도시 가로수의 나무를 만질 때 여러분의 몸은 과연 같은 반응을 보낼까요? 이 또한 아직 과학이 충분히 답하지 못한 영역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은 어떤 표면 위에 놓여 있습니까? 만약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 아무 나무에 손바닥을 대본다면 손가락의 파치니 소체가 250Hz의 진동을 포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땀쌈이 피부 저항을 낮추고 수십억 개의 전자가 손바닥을 통해 여러분의 몸속으로 들어와 가장 가까운 미토콘드리아의 활성산소를 조용히 중화할지 모릅니다. 시상하부는 코르티솔 분비 명령을 거두어드리고 여러분의 NK 세포들은 그리고 아마도 이 모든 일은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아주 조용히 그러나 물리법칙 그대로 정확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 정밀한 대화가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손이 나무를 만지기 위해 수천만 년 동안 조금씩 다듬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언어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의 땀 한 방울과 나무 껍질의 전자, 그리고 지구 전체의 전기 회로 속에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연결을 다시 잇는다면 어쩌면 신경계 깊숙한 곳에 새겨진 오래된 평온의 회로가 다시 한번 불켜질지 모릅니다.